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여러 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모빌리티와 인프라를 연구하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신인섭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 제목이 모빌리티와 인프라인데 조금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쉽게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길, 버스, 스마트폰 이야기로 움직임과 보이지 않는 도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중층이 워낙 다양하셔가지고 저는 약간 어린 학생들한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PPT를 제작했지만 내용 자체는 성인들께서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길이 끊어졌네요. 버스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버스가 안 와요. 정류장에 갔더니.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가야 되겠죠? 자전거 타고 가면 되겠다. 버스가 안 오니까. 그런데 도로도 끊어졌습니다. 자전거가 못 가네.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걸어갈까요? 근데 길이 끊어졌습니다. 이러면, 네. 어떻게? 네? 셔틀? 보트. 상상력이 풍부한 미래의 과학자였습니다. 네. 제 취지하고는 조금. 네, 어쨌든. 네, 잘했어요. 학교 못 간다. 또는 돌아가야 된다. 집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 보트 타고 갈 수도 있는데, 내가 보트는 미처 만화를 못 그렸어요. 미안해요. 보트도 못 갑니다. 이런 상황이면 학교 못 가니까 여러분들 좋으신가요? 아니면 여기 사회 성인분들은 일터에 못 가시니까 좋으신가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려면은 보이지 않는 도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다리도 있어야 되고, 그쵸? 다리도 있어야 되고, 뭐 도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꼭 있어야 될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인프라입니다. 길이 있고 버스나 지하철이 있고 다리가 있어야 우리들은 늘 걱정 없이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친척을 만나러 갈 수도 있죠. 길이 끊기고 버스가 안 오고 다리가 없으면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도움, 즉 인프라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는 학교 못 가는 이야기였죠. 근데 문제는 학교만이 아닙니다. 학교 안 가고 그냥 친구랑 게임이나 하자. 에이, 싫어. 근데 이제 여러분, 인터넷이 끊어졌습니다. 친구에게 연락을 하려고 그랬어요. 스마트폰이 안 돼요. 친구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길도 없고, 이제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자, 이 상황이면 어떡할까요? 아까 똑똑한 친구 아무것도 못 해. 뭐 할래요? 저였다면 차라리 편지 보냈을 것 같아요. 편지 쓴다고요? 네. 네, 좋아요. 좋은 친구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죠. 놀지 말고 책을 읽읍시다. 근데 깜깜해지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책도 읽을 수가 없어요. 심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도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면 모든 생활이 멈춥니다. 길이 없으면 이동이 멈추고, 인터넷이 없으면 정보가 멈추고, 버스나 지하철이 없으면 만남이 멈춥니다. 뭐 승용차도 그렇고요. 이동이 멈추면 우리의 일상도 함께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나 다리가 여기 있네라고 가장 잘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이제 인프라 연구에서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보입니다. 태풍이 쳐가지고 철도가 교량이 무너지고 철도가 끊어졌다 그러면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아 저기 철도가 있네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 오늘 고속버스 타고 왔는데 도로 안 봤거든요. 근데 도로가 만약에 끊어졌어 봐요. 그럼 도로를 보이게 됩니다. 인프라는 있을 때는 잘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없어지면은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답이 보이시죠? 인프라가 있어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도움의 덕분에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도움이 오늘 하루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올 때 인프라를 몇 개 사용했을까요? 어떤 인프라를 써가지고 국립광주과학관에 제가 왔을까요? 저는, 네, 말씀해 보세요. 막 던져보세요. 크게 말해주세요, 그 대신. 버스, 고속버스도 탔고요. 저는 택시도 탔고요. 걸어서 집에서 나왔고요. 걷기, 횡단보도도 건넜고, 신호등도 건넜고,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오실 때 스마트폰 보셨고, 버스를 타셨든 걸어오셨든, 어쨌든 도로를 통과해서 신호등을 건너 오셨을 겁니다. 이미 인프라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슈퍼 히어로입니다.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어지면 바로 알죠. 그래서 인프라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도움입니다. 이 그림은 딱 봐도 전쟁 그림이죠. 근데 인프라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레이더 기지가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가 끊어집니다.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여기서도 받아쳐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요. 끊어져요. 중요한 인프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해킹을 했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면 통신이 멈추니까 저쪽 부대를 저쪽으로 파견해야 되는데 못 보내요. 큰일 났네. 자, 정유시설이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기름이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기름이 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어머니들, 아버님들은 지금 굉장히 느끼실 겁니다. 저도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항구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안 옵니다. 네, 물건이 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물건도 이동하지 못합니다. 모든 이동이 멈춥니다. 자, 만약 항구가 멈추게 되면 우리 생활에 안 들어오는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엄청 많을 겁니다. 음식물도 안 들어올 거고, 장난감, 전자제품, 옷,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것도 인프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기반입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 커피가 배 타고 쭉 브라질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드시나요? 그냥 커피만 드시잖아요. 그 안에 무지 많은 이동과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프라는 개인의 하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영화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과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 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52라는 제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 프로젝트, 인문학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개발한 동영상인데 유튜브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는데요. 다만 제가 사전에 봤더니 두 단어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저 친구는 모를 거고, 젠더라는 말하고 가치 중립이라는 말이 나와요. 젠더는 성 역할을 구별 지어가지고 뭔가 힘들게 하는 게 젠더. 남자, 여자 구별 짓지 말자 하는 게 젠더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가치 중립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 옳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항이 있는데 그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야라고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비가 내리면 비 내리는 거는 비가 내린다고 가치 중립적인 건데
비가 내려서 좋아 나빠라고 생각하는 건 가치 중립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개념만 조금 피해 가시면은 이 동영상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52호 한번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모빌리티와 인프라. 모빌리티는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인프라는 인프라 스트럭처의 준말인데, 인프라 스트럭처는 하부를 뜻하는 인프라와 구조를 뜻하는 스트럭처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부 구조나 기반 시설 등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프라라는 개념은 원래 19세기 초 유럽의 철도 건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인프라는 근대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인프라의 전형은 철도와 같은 모빌리티 인프라라는 점입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근대 사회에서 사람의 모빌리티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량 등 모빌리티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이동하는 상하수도, 석유나 가스가 이동하는 송유관과 가스관, 정보가 이동하는 통신망 등도 이런 의미에서 모빌리티 인프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프라라는 말은 모빌리티의 물질적 기반뿐 아니라 비물질적 기반인 법, 제도, 정책 등까지 포괄합니다. 인프라는 사회의 골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인프라, 복지 인프라, 배송 인프라 등의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정부, 금융, 대중매체같이 사회생활을 뒷받침하는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인 모든 하부구조가 넓은 의미의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프라는 모빌리티 인프라입니다. 모든 인프라는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인프라는 인간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하는 하부구조인데, 인간의 사회생활은 바로 이동, 흐름, 순환, 교류, 소통 등의 모빌리티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모빌리티가 움직이는 것이라면 인프라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자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프라 자체가 움직인다면 이런 인프라의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인프라가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러므로 이동하는 것은 이동하지 않는 것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는 일상적 상황에서 대체로 의식하지 못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잘 작동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눈에 띄게 됩니다. 인프라가 붕괴하면 사람들은 큰 재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서야 비로소 인프라가 삶을 지탱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인프라에 의해 움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프라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프라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면서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대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움직이지 않는 것, 즉 인프라에 대해 최근에는 정치, 경제, 정책 등 다방면에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모빌리티 하부구조라는 표현은 간단하지만 실은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프라의 민영화가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도로, 철도, 하수시설, 대중교통, 통신, 우편체계 등 근대적 의미의 인프라가 건설되기 시작하던 19세기 초반에는 인프라가 사회의 공동체로 여겨졌습니다. 인프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이상은 점차 빛이 바래졌습니다. 특히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수많은 인프라의 소유와 운영이 민간 기업에게 넘어갔고, 이에 대한 공공의 규제도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인프라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어떤 것은 움직이게 하지만 어떤 것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젠더, 계층,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은 인프라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프라의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선 인프라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가치 중립적인 과학기술에 의해 건설되고 배치되고 관리되고 유지된다라는 순진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인프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인프라의 건설, 배치, 관리, 유지를 둘러싸고 언제나 다양한 집단과 다양한 행위자가 교섭하고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인프라의 이러한 문제적 성격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빌리티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를 이루는 본질적 특징으로 모빌리티에 주목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인문학은 이제 인프라에 주목합니다. 정의로운 모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쟁점은 바로 인프라에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거대하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는데 혹시 광주 시민 여러분, 제가 옛날에 광주 살 때는 육교가 꽤 있었거든요. 요즘 육교 보이시나요? 육교가 큰 인프라였는데 그걸 전부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인프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정의로운 인프라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느 동네는 길이 쫙 잘 닦여 있고 기차역이 들어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는 기차역이 안 들어와서 상권이 발달을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빌리티 인프라가 중요한 것은 정의로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민 여러분들은 시민의 지혜로 또 지금 어린이들은 장차 이 나라의 주역으로 인프라를 어떻게 공정하고 좋은 인프라를 우리나라에 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강연의 하나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자, 모빌리티는 이제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빌리티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움직임으로 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모빌리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어떤 뭐 회사 자동차 모빌리티스 뭐 이런 거하고 원래 이제 학문적인 개념은 이동성이라고 합니다. 성자가 붙으면 뭐든지 다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움직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모빌리티는 바로 움직임이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움직이셨죠? 오늘 아침에 학교를 가셨겠죠? 아니면 유치원을 가셨든가? 더 어린 친구 유치원 가셨겠죠? 어떻게 움직였나요? 학교 가실 때? 걸어서 간 사람. 대부분. 버스 타고 간 사람.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버스 타죠. 지하철? 지하철도 있고요. 택시? 자가용? 네,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 그것을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학교 갈 때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택시를 타는 것도 모빌리티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 혹시 없어요? 자전거 없나요? 네. 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도 모빌리티입니다. 근데 모빌리티는 사람의 움직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물건도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셨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어디선가에서 이동해 가지고 여러분들 집으로 쏙 들어온 겁니다. 불을 켜려면 전기도 이동해서 여러분들의 방 안으로 이동해 와야 되고요. 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선가 여러분들 가정으로 이동해 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보이는 이동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정보도 움직이는데 메시지, 영상통화, 인터넷처럼 보이지 않는 정보도 이동합니다. 정보의 이동도 모빌리티입니다. 여러분 오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보셨을까요? 메시지 보내셨죠? 그 메시지는 움직였을까요? 네, 움직였습니다. 정보가 이동한 겁니다.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는 것도 정보 이동이고, 영상통화도 정보 이동이고, 인터넷 속에서의 정보가 이동합니다. 심지어 드론에서도 정보가 이동하고요. 또 게임할 때 친구랑 같이 플레이 되죠. 근데 그것도 정보가 이동한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움직임은 모빌리티입니다. 여러분들은 각 개인, 가족, 사회, 국가, 세계, 그리고 지구를 넘어서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인공위성, 화성, 이런 모든 움직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쉬워 보여도 여러분들이 거대한 그 우주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대한 인프라 속에서 살고 계신다는, 일단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확장시켜가지고 이제까지 전 지구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세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행성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학자들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빌리티는 움직이고 움직임을 도와주는 게 인프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잘 이해를 하시고요. 도로가 있어야지 자동차가 움직이죠. 또 다리가 이렇게 다리나 길을 만들어야지 포인터가 거기까지는 안 가요. 이렇게 뭘 요 하수구 이런 것들도 배관은 전부 다 밑에 들어가 있죠. 밑에 들어가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하잖아요. 결정적인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없으면 영상통화가 안 되겠죠. 전기가 있어야지 신호등이 작동하고, 보이지 않는 시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자, 도로가 없으면 이제 자동차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되게 평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지 않죠. 당연히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영상통화 될까요?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된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인프라는 움직임을 도와주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움직임 뒤에는 항상 인프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급식실도 인프라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식사를 하고 움직이게 하고 집으로 보내줄 수 있는 인프라죠. 또 가서 줄 서가지고 들어가죠. 입장할 때. 규칙입니다. 규칙도 인프라입니다. 즉 줄을 서서 차례대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동 규칙도 인프라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동과 관련된 모빌리티와 관련된 인프라만을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세상의 인프라들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는 움직임을 도와주는 바탕입니다. 도로, 전기, 인터넷, 규칙 같은 것들이 있어야 안전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모빌리티와 인프라를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루가 이미 모빌리티 플러스 인프라입니다. 집에서 아침에 여러분들 전기 사용하셨죠? 전기 안 쓰고 아침에 보낸 사람 있어요? 햇빛이 잘 들어가지고. 네, 전기 사용하셨고, 수도로 세수나 하시고 나왔겠죠. 수도 사용하고 와이파이 사용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급식이 있었고, 배송, 인터넷, 또 안전규칙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의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에는
도서관을 가실 수도 있고 공원을 가실 수도 있고 학원을 가실 수도 있고 제가 이거 PPT가 학생용인데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 끝나고 뭐 술을 한잔 하러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인프라를 한 몇 개 정도 사용하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 하루는 이미 모빌리티 플러스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밟고 있는 뭐 간단히 제가 여기 과학관 와가지고 생각했는데 이 과학관이라고 하는 인프라 이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여기 이동하셨고 저랑 만나셨습니다. 저도 여기 왔고요. 그래서 광주의 과학을 크게 부흥시키자라고 하는 과학 인프라의 과학 영재들 또 미래의 그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학부모님들 또 시민분들이 이렇게 오신 겁니다. 이게 인프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근데 아침부터 우리는 계속 움직이면서 연결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안 움직였어요. 그거는 정말 우리 그 절망서사에 나오는 지구가 멸망했을 때 핵폭탄 전쟁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움직일 때 이동이 멈추는 겁니다. 개인의 이동이 멈추는 거는 뭘까요? 제가 입에 담지는 않겠습니다. 이동을 해야만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저랑 관계 맺기가 되고 그리고 저도 여기서 오늘 서포트 해주시는 여기 개최하시는 분들하고 전화통화 많이 했습니다. 이메일도 많이 주고받고요. 이런 것들 제가 이것도 보냈죠. 전송을 했죠. 이런 만남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곳이 인프라라는 거죠. 만약에 광주에 국립과학관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인프라를 저희들이 이렇게 구축한 이런 인프라를 접근 못 하셨을 겁니다. 근데 모빌리티 인문학에 오시면 이런 동영상,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조금 쉬운 것서부터 영어 강연까지 굉장히 다양하니까 한번 와서 들어가 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사람이 움직이고 물건이 움직이고 정보가 움직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이동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움직임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없던 지역에 버스가 없던 지역에 버스가 생기면 어떨까요? 굉장히 편리해지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고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다른 데 구경 갈 수도 있고 더 먼 데 가서 모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도 더 쉬워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멀리 사시는 친척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 인터넷이 생긴다면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이 이미 인터넷 쓰시지만 당장 친구랑 연락하기 쉽고 게임하기 쉽고 이메일 보내기 쉽고 자료 찾기 쉽고 사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됐네요. 숙제하기 위해서 자료 찾기 쉽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성이 생겨야만 우리는 관계와 생활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삶이 그러면 이런 모빌리티와 인프라 때문에 과연 행복해지는 걸까? 라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모빌리티 인문학이고요. 이건 저희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다루는 대상은 아니고 이제 그런 개념을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쉽게 말하면 자동차만 보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과 연결을 해서 생각하는 것이 모빌리티 인문학입니다. 모빌리티 움직임은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요 거리는 위험한 거리입니다. 왜 위험하신지 아시죠? 신호등이 없고요. 그렇죠? 여기 블록이 여기 뭐가 많이 깨져 있고 인프라가 거칠거칠하죠. 그리고 차들이 막 쌩쌩 달려옵니다. 근데 여기 인프라는 안전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좋은 모빌리티, 인간의 삶하고 연결져서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해야 되죠. 그리고 횡단보도나 신호등 보호구역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탈 때 안전한 자전거 길이 필요합니다. 또 걷는 사람이나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빌리티와 인프라가 인간의 삶에 직결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와 인프라가 우리 모두에게 다 공평하고 다 똑같은 혜택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는 실제로 그 움직임이 관계와 사회를 바꾸는 건데요. 자, 이 다음 동영상은 요거는 좀 쉬워서 그냥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50화 배달 모빌리티와 긱 이코노미. 긱 이코노미는 전통적인 정규직이나 장기 계약직보다 주로 불안정한 계약직이나 프로젝트 기반 일자리들로 이루어진 경제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1920년대 재즈 연주자들이 긱이라고 불리는 단기 계약을 통해 공연하던 것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평생 직장의 신화가 무너지고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의 칼바람이 불어닥친 후 점점 더 일자리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긱 이코노미는 꾸준히 퍼져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켄 로치 감독의 2019년 영화 미안해요 리키를 통해 긱 이코노미에 대해 생각해볼까 합니다.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블루칼라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켄 로치 감독은 칸 영화제가 가장 사랑하는 감독입니다. 역대 최대로 14회나 초청받았고 황금 종려상을 2번, 심사위원상을 3번 수상한 거장입니다. 2006년에는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으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 2016년에는 복지제도의 문제를 다룬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1936년생인 켄 로치 감독은 90살을 바라보는 2023년에도 노동자와 이주민의 문제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가를 섬세하게 탐구하는 나의 올드 오크라는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미안해요 리키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이후 3년 만에 내놓은 작품입니다. 택배 노동자의 삶을 그리는 미안해요 리키는 삶과 노동이 불안정해진 고모빌리티 시대의 노동자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원 제목은 Sorry, we missed you입니다. 택배를 받는 사람이 없을 때 택배기사가 놓고 가는 메모지에 인쇄되어 있는 유감이지만 안 계시네요 라는 의미의 문구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여러가지 다른 의미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 리키의 딸이 아빠를 따라다니며 돕다가 이 메모지에 글을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키는 간병인인 아내 에디와 사춘기 아들 세브와 초등학생 딸 라이사와 살고 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리키는 2008년 금융위기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을 찾아 택배원이 됩니다. 관리자는 택배 배송은 자영업자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용되는 게 아니라 합류하는 거예요. 우린 승선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고 고용기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거죠. 고용계약 같은 거 없고 목표 실적도 없어요. 배송 기준만 지키면 돼요. 임금은 없지만 배송 수수료를 받고요. 출근 카드 같은 거 없고 알아서 일합니다. 서명하면 개인 사업주 가맹주가 되는 겁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죠. 전사만 살아남아요. 리키는 간병을 위해 자동차가 필요한 아내의 중고차를 팔아 배송을 위한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택배기사 손에 들린 조그만 기계는 택배기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택배기사가 계속 움직이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키는 강도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병원에 온 리키와 전화통화를 하는 관리자는 분실된 택배와 부서진 위치 추적기를 배상하고 대체기사를 구하라고 다그칩니다. 리키는 빚이 많아서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온몸을 다치고 가족이 막아서는데도 리키는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이 영화에서 택배기사는 법적으로는 물론 자영업자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거대한 시스템 안에 갇혀서 업무 시간은 물론 휴식 시간이나 휴가도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이 영화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택배기사들은 운송뿐만 아니라 택배 분류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택배노조는 이런 분류 작업이 과로사의 주 원인이라고 외치며 파업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본, 플랫폼, 시스템만 돈을 벌고 그 안에서 노동하는 인간은 지워지는 영화 속 장면들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무한경쟁 사회에서는 이처럼 사람이 숫자로 대체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모빌리티는 항상 공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동을 하기 싫은데 이동을 강제하고 어떤 사람은 이동을 하고 싶어도 이동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불평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와 소외가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모빌리티에서 이처럼 소외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빌리티 불평등 이것이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때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떤 친구는 버스를 탈 때 탈 수 없어요. 휠체어 때문에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지역은 아예 버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모빌리티 소외라고 합니다. 모빌리티 소외는 이를테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누가 불편할까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휠체어 이용자, 할머니, 유모차, 할아버지, 맞습니다. 모두 다 모두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정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즉, 모빌리티가 왜 정의로워야 되냐면 그 인프라가 차별과 소외를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공공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돼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학 기술에 매몰되지 말고 이 기술이 인간에게 어떻게 쓰일 것인가, 인간들에게 전체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좋은 삶이 생길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과학자가 되셔야 되는 거고, 행정가도 마찬가지고 입법을 하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프라가 어느 나라가 인프라가 좋으냐가 이제 나라의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은 저상버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법으로는 돼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로 실효한가, 우리 광주의 정의로운 민주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자 블록이나 어린이 구역,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스템입니다. 이제까지 모빌리티 시스템만 얘기했는데 버스가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떨까요? 불편하죠. 길이 있는데 신호등이 없으면 위험하죠. 그런데 인프라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끊어지더라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함께 정하는 것, 이렇게 큰 틀에서 인프라를 볼 수가 있는데, 보이는 것은 뭐 도로나 다리, 역, 신호등, 안 보이는 건 와이파이, 서버, GPS, 전기, 함께 정하는 건 교통규칙, 요금, 우선순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동이라고 하더라도 길이 있느냐, 인터넷이 되느냐, 규칙이 공평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나한테는 규칙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나는 배제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런 전체 시스템이 전부 다 함께 작동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와 인프라는 움직임을 가능하게도 하면서 또 하나 어렵게도 합니다. 어렵게도 하는 환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더 좋은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미래 도시는 차가 빨리 달리는 도시가 좋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편안하게 움직이는 도시가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천재들만 모이셨네요. 네. 이제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 아시네요. 네, 빨리 이동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이동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고요. 좋은 도시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준비는 못했는데 사람과 동물과 자연이 한꺼번에 좋은 것이 좋은 건데요. 그래서 요즘은 좀 어렵긴 한데 인간과 비인간이라고 하는 비인간 개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도시는 사람이 중심인데 사람과 비인간이 함께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어 다니기 쉬운 길이 많고 자전거와 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애가 나는 있어도 이동하기 쉽고 공기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잘 연결되는 도시, 이게 좋은 미래 도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에어택시 같은 것도 구상이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뜨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소음이 심하고 또 잘못하면은 떨어지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인프라로서 헬리콥터들이 만약에 생기려고 그러면 인프라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돼 있어도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비행기 택시 같은 것들은 기술 개발들은 이미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움직임이고 인프라는 그 움직임을 돕는데 좋은 도시는 모두 함께 공정하게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재미있는 질문을 4개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그 사시는 마을,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동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인프라. 횡단보도일까요? 버스 정류장일까요? 지하철일까요? 신호등일까요? 인터넷일까요? 뭘까요? 네? 차도요. 응? 차도요. 다시? 사람이 차가 다니는 길이요. 차가 다니는 도로? 네. 차도. 차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도가 안전해야 되겠죠? 네, 안전하게. 차도 하나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차가 고장나면 고장나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은 학교 오는 길에 가장 위험한 거, 학교 내지는 학원, 뭐 다 좋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올 때.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일까요? 뭐 저는 여러분들 동네 안 사니까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돼요. 떠올리셔가지고,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교차로나 골목길, 주차장 앞, 횡단보도가 없는 곳, 신호가 위험한 곳, 뭐 이런 게 되겠죠. 좋아지면 우리 이동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버스, 자전거, 걷기 중에서 더 좋아지면 하는 거, 이런 게 또 뭘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손 드신 거 아니에요? 응? 2번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예요? 공사하는데. 맞아요. 공사장 쭉 돌아와 오셔야 돼요. 거기서 안전하게 잘 펜스 치고. 네, 잘 대답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미 인프라 속에 사시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님이 되셨다고 그러면 내가 시장님이라면 우리 동네를 더 잘 움직이는 곳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여기서 쭉 골라가지고 지금 뭐 저한테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마음속으로 자 여기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불편한 점을 적고 이걸 이렇게 인프라를 고치면 되겠다. 왜 그러면 더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쓰시든가 메모를 하시든가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시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건국대학교에서 시민단체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즘은 이제 시민 인문랩 같은 거를 활성화해가지고 시민하고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인프라들을 고쳐나가고 시민들의 편의로 재편하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도시는 전문가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시민의 올바른 생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역은 여기 있는 어린 전문가들하고 여러 시민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편하게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 덕분이다. 그리고 더 좋은 인프라는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하고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 가실 미래의 도시가 좋은 이동과 그리고 좋은 인프라로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모빌리티와 인프라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고 때로는 누군가를 제한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공평해지면서도 효율적이게 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안 좋은 인프라가 없어지기도 하는 예시로 육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더 좋은 인프라가 대체하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이렇게 수준이 높은 질문을 받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초등학생용으로 제가 PPT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일단 공평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저희들 학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연구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왜 여기는 낙후될 수밖에 없는가? 근데 여기는 왜 공공재가 투여가 안 되는가? 이를테면 우리가 인프라라고 하는 개념을 택하면은요, 참 좋은 예가 아파트에 사시는지 단독주택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건물이 지어지죠.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 이사를 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시멘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침대도 놓고 뭐도 놓고 인형도 놓고 하면서 막 거기다 뭐 흘리고 뭐 낙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장소가 돼요. 나의 장소. 내가 애착을 갖게 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내 역사 속에 남는 거고 처음에 건물 위도 경도만 있는 건 공간이었고요. 그 장소인데 만약에 그게 비가 새고 옆에서 기차가 지나가면 덜컹거리고 그러면 거주 인프라가 됩니다. 그 주거 인프라라고 하는 관념이 되면 공공재의 영역 속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차가 방음벽을 치든가 아니면 노선을 바꿔주든가 해가지고 그 거주 인프라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순간 공공재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더 거버넌스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아이디어, 시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저희는 뭐 국회 가서 공청회 같은 것도 열고 합니다. 저희들이 연구 결과를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 좋은 인프라가 없어진 예시로 육교를 얘기했는데 육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다가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근데 안 좋은 인프라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는 이를테면 뭐 홍수가 막 나는 데를 댐을 잘 세운다든가 새로운 댐의 인프라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인프라를 만들어서 생태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물론 과학기술이 대체하는 경우는 기후 인프라에서
이제까지 화석 연료를 써가지고 생산하던 인프라를 이제는 친환경 내지는 뭐 탄소 중립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제로가 돼야 되니까요. 그런 걸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프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근데 우리 김진혁 학생 생각은 뭐예요? 김진혁 학생이 픽으로 꼽는 거는? 도로나 길? 도로나 길. 그렇죠. 도로나 길인 거. 아니,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뭐, 성이 신씨지, 제가 신도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나 길이 가장 많이 쓰는 인프라일까요? 인터넷. 막상 막하죠, 인터넷. 제가 여러분들 또래 때는 스마트폰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스마트폰이 나한테 없다. 큰일 나죠. 저는 집에 못 갑니다. 저희 집에 못 가요. 당장 못 갑니다. 택시도 못 부르고. 네, 뭐예요? 핸드폰 없어요. 핸드폰 없어요? 엄마가 안 사줘요. 그건 내가 네 아빠도 아니고, 야. 사주세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학생. 농담이고요. 똘똘하네요, 근데. 농담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필요하죠. 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도로인 것 같죠. 도로 내지는 길이죠. 길이 있어야지 걸을 수가 있으니까요. 걷든, 뛰든, 달리든 뭐 하는 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 보이지 않는 거에서는 역시 인터넷이네요.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저희들 삶을 여담으로 제가 입시 같은 거 출제 들어가게 되면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출제 같은 거 들어가면 스마트폰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몸수에 다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그걸 놓는 순간 이게 놓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유출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큰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몸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원래는 큰 기계가 멀리 있었는데 점점 작아지면서 소형화되면서 우리 몸 쪽에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몸 안으로 쏙 들어올 거예요. 지금 어린 친구들은 100%쏙 들어옵니다. 몸 안에. 이제는 또 다른, 그래서 모빌리티 기술이라는 게 기술 발전이 고도 테크놀로지 시대에 돌입해서는 이게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애매한 지점들이 있죠. AI 문제도 그렇고요. AI의 윤리 문제. 저희들이 다루는 영역은 AI의 윤리 문제들이 과연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 이런 말씀은 오늘 못 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모빌리티 개념하고 인프라 개념이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눈에 들어왔을 때 인프라가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공공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으로 개선하시게 해야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을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바뀝니다. 일단 나는 길하고 인터넷 얘기했습니다. 네. 네. 월봉초 6학년 7반 박민주입니다. 네. 어디서요? 가운데. 네네네. 헬기 같은 게 추락하지 않게 반충돌 장치를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요? 반충돌은 자기장을 생산하여 물체를 밀어냈는데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비용 때문인가요? 개발만 되면 전기가 있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제가 개발자는 아닌데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독일에서는 이미 떠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 기술이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얘기가 지금 날개를 무지 많이 달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떠야 되거든요. 수직으로 뜨려고 그러면 이 프로펠러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 프로펠러에 소음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문민준 학생 이를테면 얘가 이제 떴어요. 띄우는 건 띄우거든요. 가기도 가요. 가는데 우리 새 때 만나면 어떻게 하지?
새 떼가 달려들었어. 어떡하지? 네? 버드 스트라이크 그 제주도 갈 때 사고 났던 버드 스트라이크. 네네. 그런 문제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이 다니는 길은 회랑이라고 그래가지고 회랑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길이에요. 그것도 인프라입니다. 그 갖춰야 되는 인프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요 옆에다가 우리가 택시 헬기 비행등 차렸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도 무서워서 여기 오시겠어요?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시끄러운데 또 소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다 지금. 기술 발달과 인프라 구축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조건을 한꺼번에 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문초등학교 4학년 신지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하고 안전한 인프라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한 얼마 정도 사람들이 만족해야 좋은 인프라인가요? 네, 참 좋은 질문인데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또 다 있죠. 개성이 다 다르죠. 그래서 사회적인, 조금 말은 어렵지만 함의라고 그럽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요 정도면은 나도 좋고 양보할 수 있겠다. 이를테면은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동네에 온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싫어 집값 떨어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대신에 쓰레기 소각장이 가긴 하지만 우리 거기다가 엄청나게 좋은 공원하고 엄청나게 좋은 도서관하고 엄청나게 좋은 빌딩 세워줄게. 그러면 여기 완전 대박 나. 자, 이런 방식으로 서로 균등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불균형한 모빌리티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동네 가면은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어느 동네 가면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정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100% 만족할 수 있는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는 지금 현재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개선해야 될 것들을 먼저 빨리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개선해서 바꿔나가자. 아까 잠깐 저상버스 말씀드렸지만 저상버스 법은 있는데 휠체어 타고 나와서 저상버스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일단 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버스가 거기다 대질 못합니다. 바쁠 때는 멀리서 대야 되거든요. 앞에 가서 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면은 기사님 나와가지고 펴가지고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시간 한참 걸리면 사람도 고개 왔다 갔다 해요. 자, 이러기 때문에 100% 만족 이런 것들이라기보다 우리는 이제 제 답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월북초 5학년 김노준입니다. 좋은 미래 도시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도시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 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편안합니다. 이 광주 시민 중에서 극소수의 장애인들에게만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여기를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좋지 않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선진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국뽕 때문에 제가 어깨가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의식이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좀 이렇게 의식 수준이 높은 나라에 가면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잘 이동하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찬가지. 할아버지 할머니 택시 한번 부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데요. 보이지도 않는데 얘를 눌러가지고 또 어디 간다 목적지 찍고. 자, 할아버지 할머니 인터넷 활용하면 안 되잖아요. 모빌리티 역량이 쭉 떨어지는 겁니다. 인프라가 있어도. 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떤 인프라를 제공해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광주 계림초등학교 4학년 조광석입니다. 네.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만드는 직업도 있나요? 그게 만약에 있다면은 AI가 대체할 수도 있어요?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죠. 나중에 내가 일해야 될 걸 AI가 대체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는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법이 있죠, 법. 우리나라 법을 정하잖아요, 법. 그 법도 우리들의 삶의 인프라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모든 분야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인데 AI가 대체된다, 안 대체된다라고 하는 이제 논의가 요즘 활발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학계에서 느낄 때는 AI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어요, 벌써. 이를테면, 제가 영어 논문을 쓸 때, 전에는 그냥 이렇게 번역자한테 맡겼다면 지금은 제가 쓰고 교열 정도로만 맡겨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영어에 능통한 영어 전문가들은 어떻게 되죠? 수입이 푹 줄게 되겠죠. 조금 지나면. 근데 제가 실제로 구글 오픈 AI를 써보니까 번역 수준이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그 네이티브랑 버금갈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어요. 그 정도의 기술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AI하고 우리가 같이 동반하는 인프라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뭔가. 저는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끝났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 똑같이 챗GPT 놓고 뭔가의 결과를 내려고 저랑 똑같이 한번 질문 던지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답이 더 좋겠습니까? 제가 내는 답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똘똘해. 똘똘해. 제가 더 잘해요. 네. 왜냐하면 조건어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주고 전문적으로 줍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밥 뭐 먹어? 이게 아니고요. 한 20줄, 30줄을 써요. 그 조건을 주고서 혼내킵니다. 찾아왔는데 틀리면 너 이거 틀렸는데 너 계속 이럴래? 그러면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AI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지 좋은 작업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왔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상당히 AI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그 정도까지 박식한 전문가는 아닌데 시대의 흐름은 그렇다는 것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천초 3학년 서유민입니다. 육교가 점점 사라지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엔 어려울 텐데 그들이 안전하게 건너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없애는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서유민 학생이 나중에 과학자가 돼가지고 좋은 걸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많은 개발을 시도를 했고 이를테면 전철역에서도 장애인, 그러니까 눈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청각 영상으로다가 찾아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미 개발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인프라 부족으로 잘 사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기술은 개발이 됐는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 슬픈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길에서도 소리를 내주잖아요.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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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주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안 서요. 반드시 옆에 보조자가 있기 전에는. 그리고 아니면 맹도견, 그 귀여운 그 리트리버 있죠? 맹도견이랑 같이 다니든가 이런데 이것이 저는 기술 발달이 모빌리티 테크놀로지가 발달할 때 이런 기술을 우선적으로 발달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판매가 되는 거를 개발한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다못해 드론 택시 얘기 좋은 얘기 하는데 이 드론 택시 지금 어디 쓰이고 있어요? 드론 택시 만드는 데 쓰입니까? 전쟁하는 데 쓰이죠. 다 가서 드론 가지고 살상 무기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인드를 항상 갖자. 이것이 오늘 마지막 질문의 대답이라고 하고, 내년쯤엔 사주실 거야. 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광주에서 10년 살았거든요. 그 충암동, 봉선동 바로 옆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사실 수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서울에서 지금 금요일이라 기차표도 없고, 아주 못 올까봐 겁나면서 왔는데, 저는 이제 광주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고, 오늘도 지금 금요일 저녁 때 이렇게 똘똘한 미래의 주역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걸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여러분들이 수용성이 높고, 그 수준이 높은, 역시, 광주 시민은, 남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사실 이거 강의하고 대학생들도 좀 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놀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